안녕하십니까, 이기준 교수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난 기술들을 좀 살펴보고 메타버스의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검토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2D나 3D 환경이 주어졌다고 치면은 거기다가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가 부과시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컨텐츠입니다.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가 아주 좀 소름이 끼치는 그 TV를 프로그램 봤어요. 그 김광석 가수의 그 기존의 그 노래라든지 그 말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합성을 해서 그 김광석 가수, 돌아가신 김광석 가수를 현실 세계로 소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그 딥페이크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만들면은 그 사람을 재현해낼 수가 있는데,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현존하든지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딥페이크에 의한 캐릭터들을 그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 집어넣어서 그 메타버스의 그 소통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의 아마 기술적인 그 발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뇌와 여기 머신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것과 인터페이스하는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최근에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이거를 IT와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뇌에다가 센서를 꽂아요. 센서를 꽂은 다음에 이 센서에 있는 그 시그널을 읽어서, 신호를 읽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팔이 있다고 치면은 내가 생각을 해서 이 로봇 팔한테 명령을 줘서 저기 있는 컵을 나한테 마실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로봇 팔이 그것을 해주는, 요게 지금 가능해졌어요. 기술적으로 한 20년, 30년 정도 있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돼서 결국은 머릿속에 이걸 꽂으면은 자유스럽게 내 생각이 메타버스 세상으로 전달이 되고,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3차원적인 활동,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후각,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그대로 전달이 돼서 이런 세상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적인 특성이, 메타버스를 세상을 하나 만들려면은 현실 세계를 또는 가상의 세계를 3차원적으로 또는 2차원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 시각적인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후각적인 거,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그 노력이 시간적으로나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은 크라우드 소싱이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크라우드가, 대중들이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그걸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것을 크라우드 소싱에 의한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을 쭉 모아가지고 그걸 합성해서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크라우드 소싱을 많이 이용하면은 상당히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발전하게 될 메타버스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의 범죄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범죄가 그대로 메타버스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기가 있고, 여러 가지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런 성을 상품화시키는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죠. 또 다른 것들은 메타버스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저작권 침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멋있는 3D 모델을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디지털로 만든 거기 때문에 누가 쉽게 그거를 카피할 수가 있겠죠. 카피 같다고 치면은 이거 저작권의 문제가 분명히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산업에 관한 겁니다. 이 세계적인 플랫폼을 지배하는 그런 거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장악을 하려는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는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적인 구조가 맨 밑에는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는 2D나 3D로 만든 그 가상의 현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다고 쳤습니다. 근데 이 2D나 3D의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편집을 하든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인력들이 메타버스에 컨텐츠를 추가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구축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힘들거든요. 중국과 같이 굉장히 커다란 데이터들을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적인 자원도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제 또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기존의 방식을 좀 깨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오픈 메타버스입니다. 오픈 메타버스라 그러면 뭐냐면은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이 플랫폼을 어느 기업이나 기관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겠죠. 이 컨텐츠들도 크라우드 소싱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즉 그 사용자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들을 도네이션해서 공유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2D나 3D의 그런 환경도 만들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우리 LX도 말하자면은 그 중간에 있는 층을 담당하는 그런 공사죠. 그래서 이게 일반 기업이 아니라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좀 메타버스에 관한 산업적인 것을 좀 리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런 오픈 메타버스적인 환경을 구축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메타버스까지 오기 위한 기술적인 그 변천 또는 그 여러 가지 개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메타버스의 응용 분야,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나마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